안녕하십니까? 이제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진로 시간 전망의 의미 들어갑시다. 이제 제 5교시죠. 5교시입니다. 제 5교시 진로 시간 전망에 의해서는 코틀의 원형 검사가 이제 시험에 단골 손님입니다. 코틀의 원형 검사는 원을 켜서 그려서 그 원으로 글을 이렇게 적어보는 건데요. 원의 의미 하면 원의 의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뜻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원의 크기는 시간 차원에서 상대적 친밀감을 뜻하는데 이렇게 원의 의미, 원의 크기, 원의 배치 이것을 설명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시간 차원에서 상대적 친밀감을 뜻하는 건데 예컨대 이게 과거고 이게 현재고 여기가 미래라면 저처럼 나이가 좀 든 사람은 진로 결정에 뜻이 많이 써지겠죠. 근데 발전도상에 있는 청소년들은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의 원에 쓸 것이 많은 원이 커지죠. 그래서 상대적 친밀감이 미래 쪽에 있는 거죠. 진로 문제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배치는 시간 차원에서 각각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원의 배치인데 이건 이제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어떤 것에도 접해 있지 않은 이 원을 고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는 그것과 관련이 없고 그러면 고립이겠죠. 근데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서도 연결이 되어 있다면 경계선에 접해 있는 것을 연결이라고 합니다. 자, 연합은 과거와 현재에 어떤 공통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공부했지만 현재도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합이 되는 부분이고, 자, 통합은 과거 속에 현재, 현재 속에 과거가 쏙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중첩된 원이 통합인데 이거 쓰는 것이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전망의 세 가지 국면인데 이게 이제 과정평가형부터 시작해서 검정형까지 이게 시험에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요. 왜 이게 어렵냐? 어려운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로 이렇게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 할 때 이 제목을 암기하고 이제 써야 되는데 이 방향성 하면 우리가 국어적 문장이 써지면요. 그 국어적 문장을 추론해서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문제가 쉬워요. 근데 읽어보시면요. 추론이 잘 안 됩니다. 봐요. 방향성 하면 어떤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미래에 대한 낙관적 입장을 갖는 거예요. 변별성 하면 미래와 현실을 구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한다고. 그래서 목표 설정을 신속하게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변별성입니다. 어려워요. 이런 게. 통합성은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키고 미래에 대한 인식을 증지시키는 것이 통합성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은 조금 억지스럽게 암기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 사정을 좀 해봅시다. 사실은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동기 사정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인지적 명확성 사정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상담을 하려고 할 때 말귀를 잘 못 알아먹는다든지 계속 왜곡된 생각만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주장만 하고 있어요. 자, 상담을 하면서 어떤 조언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면 이건 상담이 잘 안 될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 이런 게 전부 다 인지적 명확성 문제거든요. 인지적 명확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사정이 인지적 명확성인데 자,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여러 유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형 6개만 여기다 적었습니다. 이쪽은 주관식으로도 인지적 명확성 명확성이 부족한 유형 한 3개 정도 적어보세요. 이런 식으로도 낼 수 있는데 보통은 객관식으로 많이 냅니다. 자, 오정보. 내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학은 부자들만 갈 수 있어요.
자, 부자들만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닌데도 그 대학은 부자들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오정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상담자가 개입할 때는 어떻게 하죠? 그렇지 않다는 객관적 사실을 제시해야 되겠죠. 구체성 결여. 사람들이 그러는데 요즘 좋은 교사직을 얻기 힘들다고를 하네요. 자, 사람들을 때 어떤 사람들 구체성이 결여돼 있죠. 그리고 좋은 교사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해요. 자, 우리는 마치 좋은 직업 얻기가 힘들다고들 하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좋은 직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이런 걸 구체성 결여라고 합니다. 그럴 때 물어보셔야 돼요. 좋은 직업 또는 좋은 교사의 그 수준이 어떻냐? 어느 정도 돼야 좋은 교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됩니다. 가정된 불가능 내지 불가피인데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요. 나는 자격시험에 합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직업상담사 시험에 나는 합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된 불가능 내지 불가피로 표현을 하면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업상담사 시험 준비를 위한 상담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차이. 자, 나는 사업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그 분야에 종사한 사람들이 이혼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혼은 사업 때문에 이혼된 겁니까? 아니면 성격이라든지 어떤 서로 갈등 때문에 이혼한 거죠. 그런데 서로 관련 없는 것을 관련 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의 착오예요. 주변에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합격 못 할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예쁘니까 공부 못 할 거예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원인과 결과의 착오입니다. 그 다음에 강박적 사고. 강박이 협박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형제들도 다 변호사여서 나도 변호사 될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내가 변호사 되는 것이 나의 자유의지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변호사, 할아버지도 변호사, 형제들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내가 변호사 되어야 된다 하면 강박적 사고예요. 또 양면적 사고는 양면적 사고는 흑백 논리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기계공학 전공 외에는 다른 직업은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기계공학을 전공할 적성이나 또는 지적 수준이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거 답답하죠. 그래서 기계공학 말고는 직업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상담을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직업을 갖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기계공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 목적이고 직업을 갖는 것은 그 수단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 논리를 바꿔줘야 되겠죠. 어찌됐건 이쪽에 오정보의 여러 그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여러 형태 중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 그 중에 6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적어봤습니다. 객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6절 내담자의 정보 및 행동에 대한 이해라고 써져 있죠. 자, 이게 뭔 뜻이냐면요. 지금 상담자가 있고 내담자가 있을 때 이 두 관계가 아주 잘 돌아가는 관계가 아니에요. 즉 내담자의 정보 및 행동에 대한 이해 기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그렇게 좋은 관계로 상담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내담자의 정보 및 행동에 대해서 상담자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상담을 하신다면 내담자가 언제나 상담에 적극적일까요? 자, 이런 저처럼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거의 적극적이셔요. 왜냐하면 학교에 공부를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적극적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저는 행복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업상담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중고등학교에 취업 지도관으로 만약에 갔다고 발령을 받았다고 합시다. 취업을 했다고. 그러면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상담에 응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가는가에 대한 이것이 기즈버스와 무어의 논문에서 나온 건데요. 이 내용이 9가지가 있습니다. 그 9가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는데 이것도 시험에 아주 단골선이거나 나옵니다. 아마 검정령 시험에 시험 서열, 반복 서열로 따지면 한 5번째 정도 나와요. 이게. 이 9가지 중에 한 5가지를 써봐라, 4가지를 써봐라, 아니면 뭔가를 던져놓고 그걸 설명해봐라,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의 정보 및 행동에 대해 이해 기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가정사용학이에요. 가정사용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러 갈 때 그 백화점에 자, 판매를 이렇게 보조하시는 그 서비스 요원이 원칙적 질문은 이게 맞죠. 우리 가게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야 맞는데 그렇게 질문 안 줘. 가게에 들어왔다면 옷을 살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그 옷을 쳐다보고 있으면 저 옷을 사고 싶을 가정하에 사이즈는 88 입으세요? 66 사이즈는 좀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쳐다보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살 의사가 있다는 가정하에 사이즈부터 물는 거죠. 그래야 빨리 계약이 성립되겠죠. 상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담도 지금 현재 하시는 직업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질문보다는 직업에 마음에 드는 행동이나 의사를 보였을 때는 현재 직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마음에 든다는 가정하에 그 이상을 지금 질문하고 있음으로써 상담 관계가 빨리 진행됩니다. 또 남녀 간에 또 작업 걸 때도 어떻게 하는 거죠? 나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면 내가 마음에 든다는 것이 보였을 때는 가정을 해서 마음에 든다는 가정하에 내가 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라고 한다면 더 빨리 진행되겠죠. 조금 이상한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이런 게 가정 사용학입니다. 또 의미 있는 질문 또는 지시 사용하기는 지금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죠.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확히 답을 하지 않더라도 집중이 되는 거죠. 자, 집중이 되는 거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질문의 형태를 취하고 또 공손한 명령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의 중에 고개 좀 들어주시죠. 이런 것 자주 합니다. 거기 3번째 줄에 꼭 줄을 쳐주시고 거기에 별표 하나를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그것은 공손한 명령인데 그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죠. 상담에 집중하기 위해서도 의미 있는 질문이나 공손한 명령 같은 지시를 사용해서 상담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또 전이된 오류 정정학인데 상담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오류는 한 군데서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담 강의에서 그 오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이 돼서 자, 다른 데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는 전이 때문에 무섭잖아요. 자, 우리의 인지 문제에서도 전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류가 전이 돼요. 그럴 때는 그것을 자, 고치세요 하고 고치는 게 아니라 그걸 확인하는 형태로 정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이된 오류의 대표적인 3가지의 오류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정보의 오류입니다. 정보의 오류는요. 내담자가 뭔가 상담자한테 말을 할 때, 진술을 할 때 대강대강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정보의 오류를 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게 대강대강 말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정정하는 방법은 그 대강대강하는 말을 다시 집어서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대강대강 한다는 말은 뭐예요? 삭제를 해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사장님인지 학교 선생인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어떤 사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정보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것도 정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표현을 해서 상담 관계를 이끌어야 될 겁니다. 한계의 오류는요. 내담자가 끊임없이 오로지 항상 언제나 만 이런 단어를 쓰고 그것에 확신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 내가 회사에 가면 사장은 언제나 나만 미워해. 또 사장은 언제나 어려운 일만 나한테 주려고 해요. 언제나 오로지 항상만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가능을 가정 내가 꼭 이제 뭐다 이룰 수 없는 일들만 줘 우리 사장님. 그래서 맨날 실패하게 만들어. 근데 여러분 그걸 정정해 줘야죠. 사장이 그럴 것 같으면 그 친구를 직원으로 쓸 이유가 없죠. 그죠?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오류임을 정정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논리적 오류입니다. 잘못된 인간관계 오류나 마음에 있어. 자, 잘못된 인간관계, 사장이 명령을 내리며 나는 불법이라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내 책임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것이 대표적인 잘못된 인간관계 오류예요.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내가 다 읽을 수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마음의 해석인데 이것도 잘못된 오류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고 정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고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 및 재구성 같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이 이끌어왔던 어떤 분량이 있다면 이걸 다시 분류해보고 다시 구성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 및 재구성 이런 것들을 옛날 역사 공부하실 때 시대별로도 역사를 고려, 조선 이렇게도 공부했지만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와 조선 시대의 토지 제도를 한꺼번에 분류해서 재구성해서 공부해 본 적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 관계에도 자 중구난방식으로 쭉 이루어졌던 것들을 다시 묶어서 정리를 해보는 것이 분류 및 재구성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저항감 제인심 다루기인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내담자가 어떤 부분에 저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저항을 할 때 그걸 꼭 말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는 상담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 저항감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상처 없이. 저가 저항하는 모습 한번 보실래요? 저는 친구들, 내일도 이제 친구들과 저녁에 만나서 홍어에 소주를 한 잔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 중에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하버드 대학 교환교수로 갔다. 막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우리 아들 지금 카이스트 대학에 지금 교수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들의 모임에 자식 얘기를 집어넣지 말고 우리들 얘기를 하자. 자 저는 자식 문제를 저항하고 있죠. 자 그렇게 저항을 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걸 나한테 상처 없이 잘 다루어내야 돼. 상담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저항감 제심이 다루인데 그 기법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있는데 자 저희 학교에 오시면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이 근거 없는 믿음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직업신화라는 것이 있죠. 저도 직업신화가 있었고 저희 어머님도 있었어요. 그 근거 없는 믿음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님은 저희한테 너희는 커서 펜때 굴리는 직업을 가져라. 즉 연필로 쓰고 막 이렇게 글로 쓰는 그런 직업을 가져라. 땀 흘리는 직업 말고 그 직업이 최고다. 직업 신화죠. 신화라는 것은 하여튼 그 직업이 최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도 직업 신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고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최고 좋은 직업이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뭐였을까요? 사법시험 합격 직업 신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직업 신화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IT 직업이다. 뭐 바이오 쪽의 직업이 최고다. 이런 직업 신화는 문자 그대로 신화입니다. 근거 없는 일.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할 때 이 왜곡된 사고가 사실은 뭐하고 같은 얘기냐면 인지적 오류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자, 아론백의 인지적 오류할 때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상담을 하는데 선택적 추상화를 가지고 있거나
과잉의 일반을 가지고 있거나 흑백놀이나 개인화나 재앙화 같은 왜곡된 사고가 있으면 자 고치십시다니 하고 고치는 게 아니라 그걸 확인하면서 상담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성의장 마련하기 웰펠의 7단계가 있는데요. 이 반성의장이 뭐냐면요. 조금 객관식에도 그대로 문제를 냅니다만 여러분 그 노인정 같은 데서 한번 이렇게 가서 보시면요. 노인 양반들 자기가 옳다고 한번 딱 주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 본인은 그렇게 주장한 그 자체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담은 그 부분을 그렇게 진리관을 갖고 있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상담이 참 안 되지요. 예, 그것이 이제 그 잘못된 그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계별로 그걸 깨트려 나가야 되는데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어요. 그런데 보통 1단계부터 한 5단계는 모든 지식의 불확실, 4단계입니다. 죄송합니다. 4단계까지는 모든 지식의 불확실성을 인식하는 단계다. 이게 뭐냐면 1단계는 이 사람이 이게 옳다는 자신의 진리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2단계에 가면 상담을 계속해 벌써 내가 알고 있는 진리관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 있을 수도 있겠네. 3단계 가면 그게 더 깨트려지고 4단계 정도 가면 내담자가 내가 알고자 주장했던 것들이 잘 모르겠네. 다 불확실하네. 이걸 깨닫게 해줘요. 4단계까지. 그러면 5단계 가야 존재의 법칙에 따라 논쟁, 숙고, 평가하는 법칙을 배운다는 말은 자 어떤 직업에 대해서 제시가 되면 그거를 논쟁할 수 있고 숙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는 기계공학 아니면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른 말 하지도 마라. 기계공학이 최고의 직업이고 그거 아니면 다른 거 직업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1단계 정도예요. 자, 그런데 그게 기계공학 말고 다른 직업들도 많이 있네. 그게 뭐예요? 한 4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5단계에 가면 기계공학에 대해서 토론할 때도 그걸 토론할 수 있고 직업 상담사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도 있고 유통관리사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고 존재의 법칙에 따라 논쟁하고 이 직업은 사람과 관계가 좀 좋아야 될 것 같네 이렇게 논쟁할 수 있고 숙고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단계에 가면요 자신의 상시가 된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7단계에 가면 전반적인 반성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전반적인 반성적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이제부터 그 사람이 모든 지식을 받아들일 때 너무 확고하게 받아들일까요? 변화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잘못될 수도 있다. 더 찾아보자. 더 찾아보고 확인하고 토론하자. 이런 논리가 나오죠. 그건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이에요. 상담자는 내담자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반성의장 마련하기. 그 틀을 마련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상담이 좀 길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변명에 초점 맞추기. 자,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결과를 다르게 조작한다는 거예요. 알리바이를 때로 꾸민다든지 책임을 변형시키는 이런 형태를 할 때 변명하지 마세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변명에 초점을 맞춰서 상담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킨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명 못하게 한다 이런 뜻 아닙니다. 변명을 하고 있으면 변명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내담자 정보 및 행동에 대한 이해 해석 기법은 이 9가지의 제목 중 5가지의 제목만 쓰게도 문제를 내고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에 대한 내용 3개를 쓰는 것도 문제를 내고 이 중에 가정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류 및 재구성 이런 걸 딱 찍어놓고 그걸 설명하기도 문제를 내고 특히 저항감 제인식 및 다루기 같은 경우는 내담자가 동기가 약하거나 저항을 하고 있을 때 상담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기법 같은 것도 문제를 냅니다. 자, 이런 건 상당히 수준 높은 문제예요. 그렇게 참고적으로 슬쩍 얘기하면
그렇게 내담자가 상담할 의사가 별로 없고 저항을 하고 있을 때, 상담 잘 안 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친해져야죠. 그래서 라포를 충분히 형성해서 친숙해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 친구가 그렇게 저항하는 이유는 대부분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불식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요, 네가 만약에 진로를 결정하지 않으면 너는 대학 못 간다. 어떤 대결이라도 해야 됩니다. 또 은근하게 은유를 사용해서 그 저항감이나 동기를 좀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좀 낮춰줘야 돼요. 자, 이런